사실 일본 제1부자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그 첫 해에 판 프리스가 850만 장. 다음 해가 되면은 이걸 2천만 장 이상 팝니다. 유니클로는 돈을 계속 버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니클로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물건은 팝콘 팔듯이 팔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팝콘 팔듯이 팔어? 삼성 정말 핸드폰을? 아니 야, 그 보스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전화 좀 물어보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이제 진짜 겨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패딩 네.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응. 벌써부터? 응. 아니 나는 이제 계절마다 이렇게 땡기는 음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가을이 되면은 그 펌킨 스파이스 라테를 꼭 마시고 싶거든. 안 먹어봤는데. 스파이스 펌킨인가? 안 마셔봤는데. 원래 스타벅스에서 거의 가을만 되면 나와. 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하긴 뭐 서양 사람들은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펌킨 파이, 호박 그러니까 파이 할로윈도 먹고 있고 하니까. 하니까 그걸 되게 많이 먹는데 그리고 또 토피넛 라떼 이런 거. 그거 모아야지. 포인트 모아. 그치? 그런 게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 이제는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지. 우리 은하님은 월동 준비하시나? 저는 이제 쇼핑으로 하죠. 먹을 걸로 안 하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한 바퀴 돌았는데 요즘은 글쎄 딱 땡기는 뭐 살만한 건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살려고 하면 또 물가가 많이 올랐어. 너무 맞아. 비싼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이걸 사느니 내가 좋아하는 유니클로에 가서 사야겠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유니클로 갔으면 이제 우리 내복 써야지. 그렇지. 우리 때 내복이라 그랬어. 진짜 내복 많이 입었잖아요. 내복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는 내복하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히트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왜 그 리복 광고 가지고도 그렇지, 이렇게 이종을 그렇지. 시작했을 때 내복 이거. 약간 운동화 광고였어. 그렇지. 아니 근데 리복 대신 내복 이랬잖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그런 내복 광고는 이도카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왔었지. 그렇지. 근데 이제 뭔가 히트텍이 나오면서 내복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지고 히트텍이 좀 고유명사화 됐죠. 어렸을 네. 때는 정말 두꺼운 내복 입었거든요. 그렇죠. 빨간색, 핑크색, 안ቋ미님 여기 잘 무늬 있고 막 이런 거. 그렇지. 에어멜이라고. 약간 누빈 내복. 맞아. 그럼 막 몸이 두뇌 같고 그랬는데 정말 히트텍은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나영 씨가 모델로 나왔었어요. 맞아. 히트텍 선전을 할 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복 선전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어르신들. 그렇지. 이덕화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서는 약간 어른들이 입는 듯한 것? 그 방한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나영 씨가 딱 나와갖고선 그거 입고 패딩 하나 걸치고서 싹 나가는 모습이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내복이라는 곳이 이럴 수도 있구나. 맞아. 사실 그 전에 내복하면은 우리 첫 얼굴 받으면은 부모님께 선물을 한다. 그땐 또 빨간 내복을 그치. 사드려야 된다. 네, 이게 뭐 복을 불러온다 뭐 이래갖고 저는 빨간 내복을 사드렸었는데 그 개념을 조금 바꿔놓은 것이 유니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유니클로의 히트텍이라는 게 레이온이랑 아크릴을 이렇게 얽어서 만든 이제 좀 신소재 그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건가? 그래서 그게 몸 안에 수증기를 가둔대요. 그럼 몸 안에 이제 수증기가 이제 천회에서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체온이 발산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따뜻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 좀 덜 추울 때 히트텍 입고 잘못 나가면 땀 너무 많이 흘려서 힘들잖아. 이게 문제는 히트텍이 좀 지나면 늘어나거든. 빨고 이러면. 그치. 그럼 이제 보온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새로 한 벌 장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유니클로는 돈을 계속 버는 거지. 그렇구나. 최근 들어서는 매년은 안 가는데 제가 아이들 클 때는 진짜 매년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겨울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크니까 유니클로가 이제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그에 비해서는 퀄리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기본 아이템들이니까 편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창 클 때는 계절마다 키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좀 많이 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겨울 되면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좀 얌전한 편이라고 해도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뱀 허물 껍질 벗듯이 이렇게 쫙 벗어놓고서는 이제 갓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뭐 늘어나고 이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 벗잖아. 이렇게 쭉 늘어서 벗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갔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찬바람이 불면 삼립 호빵이 생각나듯 한번 또 근데 요새 무슨 캐시미어 같이 혼방한 게 있다며요. 그 완전 또 너무 좋잖아. 표정 봐. 표정 봐. 그래? 보들보들해서. 보들보들해서. 굉장히 가벼워서 지훈 박사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진짜 보여줘. 근데 요새 잘 안 가서 몰라. 홈쇼핑도 아니고.
한번 만져봐. 잡서바는 아니고. 오, 진짜 보들보들하네. 그쵸. 되게 얇다. 음. 야, 이런 색도 나와? 그래서 약간 겉옷식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근데 항상 검은색 회색만 입었는데. 엑스트라 웜이라고 돼 있는 걸로 보아 그냥 히트텍보다 좀 더 따뜻한 발열 기능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캐시미어가 같이 좀 들어가서 그런가? 네. 근데 이 광고를 유니클로에서 케이트 블란쳇을 써서 하더라고. 케이트 블란쳇 내복 입고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꼭 내복은 아닌 것 같아. 이제 겉옷으로 입기도 입을 수도 있는 목폴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야 이렇게 유명 배우까지 써서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유니클로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옷인가 보다. 저도 사실은 유니클로 옷들 중에서 내복용으로 샀지만은 겉옷으로 입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 네. 근데 보통은 유명 배우를 쓰는 경우는 럭셔리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유니클로에서 이런 유명 배우를 쓴다는 건 약간 좀 보법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히트친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트텍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바지 입고 있잖아요. 이 바지가 저지 배럴 레그 뭐 이런 거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좀 어려워. 근데 보면 딱 알아. 왜냐면 워낙에 SNS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여름인가 거의 뭐 대히트작. 저는 라운드넥 스웨터 메리노울 된 거 몸에 착 붙고 그건 정말 위에 어떤 걸 걸쳐도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인데 이제 감이 약간 광택이 나는 감이라서 지금 입고 있거든요. 스카프 한 장 걸치면 뭐 사실은 비싼 데서 이런 거 괜히 스웨터 살 필요 없어서 그치. 좋은 것 같아. 캐시미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고급 럭셔리는. 자, 이렇게 이제 유니클로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워낙에도 뭐 잘 나가던 브랜드였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식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사 입어서 그런가?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구찌의 매출을 제쳤더라고. 작년 기준으로 패스트 리테일링 그러니까 유니클로의 지주회사의 매출이 3조 4척억엔 그러니까 32조 전년보다 이제 23년보다 10% 늘어난 거고요. 거기 비해서 이제 캐링그룹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구찌가 있고 또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172억 유로를 벌어서 이건 28조 5천억. 앞섰구나. 앞섰죠. 근데 사실 유니클로는 상승세고 지금 구찌가 또 막 헤매고 있잖아요. 헤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구찌를 앞섰다는 게 아니라 캐링그룹을 앞섰다라고 하는 그렇죠. 게 정확한 거. 그러면 더 대단한 건데? 맞아요. 자, 회사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해보죠. 여기 또 CEO가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창업자, 전설적인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49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인가? 76세. 사실 일본 제1부자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정희 씨가 얼마 전에는 앞섰죠. 왜냐하면 최근에 AI 주식들이 완전히 올랐는데 거기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AI 그 회사들이 이제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또 얼마 전에 AI 버블론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몇 개는 곤두박질 쳤거든.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유니클로는 일본의 스파 브랜드라고 맞아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야마구치현의 우베시에서 1984년에 창업을 했고 사실은 이제 야나이 타다시 회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오구리 상사. 그렇죠. 양복 가게라고 많이 시골의 양복 가게에서 유니클로를 하는데 가게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네, 가게보단 큰 것 같더라고. 가게보단 커요. 가게라고 하면 너무 조금.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한참 하다가 그 야나이 다다시에게 물려줬을 때 매출이 1억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뭐. 가게 규모는 아니고 신사복 기업, 작은 기업이고요. 플러스 이제 우리가 뭐 제이프레스나 밴 같이 일본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프레피룩 아이빌리그에서 입을 듯한 캐주얼에 대한 선호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옷들을 수입해서 소매를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를 물려받았죠. 야마구치현 우베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야마구치현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메이지 유신 때 그때 함께 일어났었던 그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라이들. 네. 그들이 이제 조슈번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이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국하고는 뭐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망한 아베 총리도 사실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거기에서 자이니찌라고 제일교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같은 경우는 자이니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은 정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력을 받고 지지를 받았는데 도대체 아들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지.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랑 많이 지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야마구치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고 보기에는 지도에서 보기에는 시골 같은 곳인데 네. 그게 이제 유서 깊은 도시군요. 유서 깊은 곳이죠. 사실 이제 유니클로가 이 스펠링을 보면은 UNIQLO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Unique Clothing 해갖고 UNICLO로 하려고 했대. 잘못 썼대. 그래갖고 Q로 쓴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유니크해 보이고 그야말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 써도 잘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은 일본이 저성장 시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잖아요. 1990년대 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제 워낙 일본이 잘 나갔으니까 맞아. 그때 뭐 미국 잡아먹는다 그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80년대에는. 미국의 부동산을 뭐 다 일본 사람들이 싹쓸이를 한다. 락펠러 센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불황의 늪에 빠지고 저성장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끼고 살기 시작을 한 거지. 그때 유니클로가 되게 많이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성장을 거듭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죠. 뭐 어쨌거나 엄청나게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보통 스파 브랜드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유행하는 그걸 탁 잡아갖고서는 팍 생산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스파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기업이 H&M, 자라 이런 H&M. 거죠. 근데 유니클로는 막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 재작년에 나왔던 거 올해도 계속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아이템들, 뭐 셔츠, 뭐 티, 뭐 이런 것들. 뭔가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그런 디자인은 없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콜라보를 해서 뭐 색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유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유행을 트렌드를 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뭐 번쩍거리고 막 꽃무늬가 있고 이런 거를 입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옷, 기본적으로 이제 편안한 옷을 입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 집어내는 거니까 이제 유니클로 자체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데 스파라 그러면은 이제 준말이 스페셜티 리테일 스토어고 그다음에 P가 프라이빗 라벨, 자기네 브랜드를 파는 독자적인 샵을 가진 회사가 스파거든요. 사실 다 이제 H&M이나 자라나 유니클로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실 자기들이 유행을 창조하죠. 근데 H&M이랑 자라랑 그 유니클로가 좀 다른 점은 유니클로는 사실 생산은 물론 중국의 이제 공장들에서 하는데 공장은 이제 유니클로 소유는 아니에요. 남의 이제 공장인데 하청을 주는 거고 대신 소재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쪽도 신경을 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히트텍, 그러니까 그런 뭐 발열 소재 또는 뭐 후리스 이렇게 좀 방한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잡아내서 거기에 디자인을 결합시켜서 많이 팔아내는 그게 이제 유니클로의 힘이죠. 굉장히 일본스럽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한때 잘하는 것 소부장이라고 했거든요. 소재, 이제 부품 이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유니클로도 잘하지만 유니클로와 같이 이제 협업하는 도레이 이제 회사가 굉장히 소재, 화학 소재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두 회사가 같이 협업해서 히트 제품을 많이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창업자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이야기를 여기 책도 갖고 왔어. 저는 사실은 야나이 다다시 책은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 뭐 마케팅, 상품 기획, 제조 이런 데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많이 약간 쓰기 직설적이세요, 때문에. 원래 이분이 좀.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자기는 도련님이랑 그런 아가씨들이 싫다고 써놓기도 했는데 자기 자신은 도련님 출신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물려준 통장에 이제 자기 회사 말고 개인 통장에 6억엔이 들어있었대요. 지금으로 60억이 넘는 돈을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는 사실 제대로 막 빠릿빠릿하게 막 어디서 일해야지 이러지 않고 또는 아버지 회사로 당장 와야지 그러지도 않고 좀 놀지 약간 않았어요? 빈들거려요. 세계 일주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백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제 일본의 아주 큰 유통업체에 들어가서 또 1년도 일하지 않고 튀어나와서 또 이제 빈들빈들 거리다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죠.
근데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저번에 왜 바스키아 얘기하면서 굉장히 야망이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야나기 다다시도 내가 계속 여기서 우베시에서 양복 장사만 할 수는 없어. 나는 세계적인 회사를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저녁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색을 많이 했대요. 사색을 하고 자기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그때 MBTI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발전시킨 거야? 계속하고 자기가 이제 사람을 하나 고용해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메모를 꼼꼼히 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해줬다 그래요. 굉장히 전략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동시에 아까 도련님 아가씨 싫다 그랬잖아요. 야성적인 그 기질도 있는 야성적 전략가죠.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성공한 인물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니클로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뭐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일본 기업 하면은 딱 떠올려지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다라는 맞아요. 것과 느리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하더라도 토요타에서 만들어내는 차는 예전에 이제 우리 유학할 때 뭐 코롤라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막 중고로 사고 막 이러고 하면은 도대체 고장이 안 나. 바꾸고 싶어도 고장이 안 나갖고 바꿀 명분이 없어. 뭐 이럴 정도로 정말 10년을 타도 20년을 타도 고장이 안 나는 차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말. 근데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느리고 또 여러 관료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한동안 토요타가 굉장히 뒤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어떤 전통적인 의사결정 과정 뭐 이거를 빗대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네와맛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지? 그게 이제 가드닝을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무슨 나무라든지 뭐 화분 이런 걸 옮겨 심고 이럴 때 그대로 이게 뚝 뽑아갖고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뭐 가지라든지 뿌리 이런 걸 정리해갖고 이제 옮겨 심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러면 그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사를 결정하는 뭐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요식행위처럼 이미 좋은 말만 하는. 그치, 이미 뒤에서 다 이제 만들어진 것을 통과를 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링기라는 거라는데 이게 일종의 결제 과정이 층층층층 있는 거. 그건 사실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제 라인이 쫙 있어서 부장님 거 받고 뭐 상무님 거 받고 전무님 거 받고 이렇게 층층층 올라가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결제 라인이 공식적으로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하나 막히면은 다시 해가야 되고, 그럼 위에서 딴 사람이 또 다시 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그냥 CEO가 하자 이렇게 해. 그래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벤처기업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는 대기업병이 가장 두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니클로라는 아까 뭐 Q를 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외국 회사로 착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본 회사인데 이거 미국 회사 아니에요? 미국 회사가 일본에 진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 오해다. 그거는 이제 마다하지 않는. 그걸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본 어떤 기업 문화는 뭔가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숨기는 편이잖아요. 은폐하고 바꾼다고 하면은 야 이거 왜 회사 이미지 안 좋아져 뭐 이런다든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하고 책에도 이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운영을 하는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조금 크고 나서는 사실 예전에 오고리 상사에서 같이 했던 인물들은 이제 내 역량을 벗어났어 하고 다 떠나고 거기를 이제 채운 사람은 일본에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 뭐 IBM에 다녔다든지 컨설팅에 다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옷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글로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실패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그러고 이제 책 제목도 1승 9패. 근데 마음에 남는 건 대부분 성공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8승 9패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이제 그 전설적 성공이 후리스. 그게 1999년. 와,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
야, Y2K 전이다. 아, 그렇죠. 그 후리스라는 것이 사실은 fleece, 그 양털이라는 뜻이고. 그 왜 미국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맞아요. 보들보들한 그. 사실 우리가 뭐 유니클로 후리스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있죠. 맞아요. 파타고니아는 훨씬 비싸게 파는데 더 양털같이 몽글몽글하게 해놔서 천 위에 사실 다 합성 섬유 위에 양털 같은 가공을 한 이제 옷인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후리스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고급 스포츠복 시장에 국한됐다고 해요. 워낙 이제 원단이 미국에서 수입되는데 비싼 원단이었고. 근데 이제 유니클로에서 이걸 팔다가 자기네들 조금 팔다가 이거 가능성이 있어. 잠재력이 있어. 근데 이렇게 비싸서야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원단을 개발해서 그걸 인도네시아의 원자재를 맡기고 결국은 이제 옷 생산은 중국에 하는 완전히 글로벌 SCM을 갖춰서 옷을 생산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사실 가격이에요. 그치. 후리스 1,900엔 19,000원? 이 정도인데 그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후리스 1,900엔 그런데 15가지 색상. 이때까지 후리스라는 거는 뭐 회색, 흰색, 검정색 정도로 해서 뭐 2만엔, 3만원에 팔던 건데 그 가격으로 광고를 해요. 그때 하라주쿠에 그 샵을 오픈하면서 후리스를 1,900엔이라고 이제 동네방네 이제 홍보를 했더니 말도 못하게 줄을 서서 그 물건을 팔았는데 그 첫 해에 판 그 후리스가 850만 장. 근데 자기네들은 600만 장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걸 2천만 장 이상 팝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로 옛날에 제가 모시던 보스가 물건은 팝콘 팔듯이 팔아야 된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극장 가면 우리 팝콘 주세요. 그러면 팝콘 먹듯이 우리 삼성 핸드폰도 팝콘 팔듯이 막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팝콘 팔듯이 팔어? 삼성 정말 핸드폰을? 아니 핸드폰이라는 것은 팝콘 팔듯이 팔기가 그 보스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전화 좀 물어보게. 삼성 핸드폰이 지금은 그때는 저희가 세계 1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 핸드폰 쓰던 사람은 그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한 2, 3년 됐으니 삼성으로 다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을 잘 판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 안 이게 하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 한 3개 주세요. 하늘 수 있는 색깔별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팔 수 있는 브랜드의 힘, 제품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사실은 마케터로서는 최고의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플리스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 행보가 더 놀랍기는 해요. 그다음 캐시미어. 그렇지. 정말 캐시미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콰이어트 럭셔리 올드머니로 팔 때 이제 그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감이 캐시미어. 뭔가 은은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 세타는 거의 400만 원? 아우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거를 캐시미어를 10만 원대 가격에 내놓은 일본 돈으로는 10,000엔 이하로 맞춰서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혁신적인 사고죠. 제가 예전에 로로피아나하고 이게 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식플레이에서. 그래서 캐시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특별한 염소의 털이잖아요. 양이 아니야. 이건 염소야.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 북부에 서식을 하고 있는 카슈미르 염소의 털인데 여기가 더울 때는 엄청 덥지만 추울 때는 또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털이 이 외풍에 이제 막아주는 외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 안에 속털이 있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얇고 그래서 요 속털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캐슈미어거든요. 양이 얼마 안 되겠네. 양도 얼마 안 되고 우리 바리깡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박박 긁으면 안 돼. 너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동물들한테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빗으로 긁는다든지 특히 그걸 긁는 것도 이제 얘네들이 털갈이를 할 때가 있거든. 그 시즌에 이렇게 빗으로 살살 긁어갖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쌀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유니클로에서 뭔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약간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럭셔리의 대중화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유니클로의 장점이라는 거는 원자재에서 시작하는 원자재 소싱이나 이런 개발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 캐시미어 옷을 내기 위한 첫 작업도 내몽고의 협업 공장을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거기 이제 많으니까. 드디어 찾은 거죠. 안정적인 공급처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장 싸게 공급받을 수 있냐, 또 어떤 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퀄리티를 낼 수 있냐, 이거를 점검하고 점검해서 처음에 낸 게 2003년에 유니클로 캐시미어의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데서는 정말 수많은, 어쩌면은 뭐 수십만 엔 되는 그런 이제 캐시미어 옷을 단돈 10,000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워낙 싸게 이제 공급을 하고 그걸 대량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건데, 일상에서 즐기는 캐시미어라는 슬로건을 내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좋은 옷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후리스 그랬을 때 한 벌에 1,900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캐시미어 럭셔리 일상화라고 하면서도 한 벌에 10,000엔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10,000엔 좀 넘고. 그러니까 1인당 단가가 커지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샵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객단가라 그러거든요. 그치. ASP. 그게 높아지니까 유니클로로서는 매출 같은데 굉장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싱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직접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은 이 캐시미어 그 유통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급 럭셔리 제품들 이런 데가 완벽하게 거의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유니클로는 본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통 과정을 굉장히 좀 중간을 없앴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캐시미어 제품을 이제 겨울 되니까 많이 내놨는데, 브이넥 쇠타를 봤더니 99,000원에 한국 돈으로. 야, 이것도 10만 원 안 하려고 딱 맞췄구나. 그러네. 그러네. 미국 가면은 9.99달러 막 이런 거랑 4.99 뭐 그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월마트 프라이싱이라고 하거든요. 막 속아갖고 나 왜 앞에 사가 딱 보이면 5불도 안 해. 막 이러고서. 그러니까. 근데 텍스 다 합치고 그러면은 막 6불 되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이제 수직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스파 브랜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나이 다다시는 이제 자기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파라고 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 싸게 만들 것인가, 얼마만큼 이제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얼마만큼 이제 인건비를 낮춰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그 업의 본질은 히트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획력이 좋아서 금맥을 찾는다 그러거든요. 빵 터질 수 있는 히트 상품을 만들면 그때부터 사실은 대량 구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오버헤드가 낮아지는 거죠. 제일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거는 아주 많이 팔 수 있는 히트 상품을 개발하는 것. 대박 상품. 대박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자기가 기획해서 만들어 팔 수 있는, 그게 이제 스파 브랜드의 힘이라고 야나이 다다시는 강조를 하죠. 사실 이렇게 플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캐시미어까지 고급 제품의 대중화를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페데러야. 그러니까 2018년부터 로저 페데러, 테니스의 황태자 혹은 황제라고 얘기를 하는, 뭐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로저 페데러가 그전까지는 계속 나이키의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유니클로를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인 운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페데러는 그 운동 자체였어. 귀족 자체.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리즈 시절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는 라파엘 나달이었죠. 근데 나달 같은 경우는 일단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뭐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막 일단 뭐 물건만 약간 이것도 그렇고, 플레이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에 반해서 페데러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정말 황태자다쉽게.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귀족적인 운동, 테니스의 상징하면 그냥 페데러였거든요. 근데 유니클로를 입어? 약간 이래갖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유니클로로 바꾼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유니클로가 사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라든지 이런 거 바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페데러 전에 유니클로가 후원을 했던 선수가 조코비치였어요. 네, 이 조코비치는 뭐 세계 최정상 선수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잘하는 건 정말 그렇죠. 뭘 먹길래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건 맞는데, 페데러와 같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페데러가 조코비치보다 못할 때에도 광고비는 페데러가 훨씬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품격 있고 기품이 넘치는 왕자님. 조코비치는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약간
기능성이라든지 퍼포먼스에 그전에는 집중을 했다가 이제는 본인들의 이미지 자체를,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를 좀 더 고급화하고 품격 있는 걸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 첫 선수가 사실은 페더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골프에서도 우리 은하님 좋아하시잖아요. 애덤 스콧이 하죠. 네, 애덤 스콧. 약간 클래식하고 개츠비에 나올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 약간 개츠비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신 케이트 블란쳇도 그냥 배우라기보다는 굉장히 귀족적인 마스크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올드머니 룩의 정석이라고 할 때 케이트 블란쳇을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래서 뭔가 유니클로와 그런 식의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난 지금은 나달 더 좋아해. 제가 예전에는 페더러 완전 광팬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달은 뭔가 야생말하고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몸만 좋은 것 같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잡지를 봤어요. 그것도 뭐 공항에서 왔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는데 거기 나달 인터뷰가 실린 거야.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그때 당시에 정말 페더러랑 이게 좌우를 겨룰 때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중하고 너무 사람이 철학적이고 하여튼 그 내면 세계가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아갖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나달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나달을 더 좋아해요. 얼마 전에 왔다 갔어. 그렇지.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해. 너무 멋진 선수예요. 정말 멋진 선수예요, 나달이. 마케팅적인 측면도 정말로 그렇게 변신을 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중점을 두고 봤던 거는 저는 회사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협력 공장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유니클로의 직원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다 뭐 수요 예측의 신은 아니란 말이야. 뭐가 잘 팔릴지. 아까 얘기했지만 후리스를 600만 장을 목표로 했는데 850만 장을 생산했으면 그걸 또 협력 공장 가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재고가 쌓여있는데 이걸 끊자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주문이고, 또 동시에 아니 이거 너무 잘 팔리니까 다음 주에는 2배로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이제 야나이 다다시는 그런 무리한 주문, 갑작스런 그 주문 변경 자체가 굉장히 협력 관계를 해치는 거다. 그런 건 이제 하면 안 된다. 협력 공장과의 그런 그 끈끈한 관계가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납품 관계 속에 이제 그 자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추석이 되면은 협력 회사들에게 납품 대금을 추석 전에 빨리 지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협력 업체들이 더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결국은 가장 그 협력 업체를 그 이윤적으로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찝어서 썼다는 거는 사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야나이 다다시가 굉장히 해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글로벌로 가는 과정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2003년에 야나이 다다시가 사장직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마스카 게니치라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스르르 2년이 지나서 자기가 다시 사장을 해요. 봐봐 이거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웃기게 보면은 월급 사장의 그 운명이라는 건 이렇게 창업자가 내가 다시 할래 그러면 이제 물러난다. 그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야나이 다다시가 계속 하고 싶은 게 글로벌에서 이제 뛰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어라고 해서 이제 다마스카를 앉혔는데, 다마스카가 그만큼 그 적극적으로 자기만큼 야성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지금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야 된 욕심이 큰데 자기가 회장으로 봤더니 다마스카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썼는데, 책에다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너무 소극적이었다? 자기가 오히려 더 나이도 들고 그랬지만 그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나서서 글로벌화에 그때부터 박차를 가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게 뉴욕에 또 런던에 굉장히 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브랜드, 유니클로란 브랜드를 빵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한때 근데 한국에서는 좀 부침이 있긴 했어요. 네. 그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고, 2019년 그때부터. 그리고 이분이 또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금 이제 망언에 가까운 말들도 내뱉은 적도 있고, 또 유니클로의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겨냥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명동시장이 철수를 했었던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굉장히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다시 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또 좀
조용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시장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안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한국 생각도 시장이 좀 거의 들고요. 유행의 선도 시장이죠. 저는 뭐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뭐 가지는 않지만은 겨울만 되면 하여튼 히트텍 생각이 나는 거 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예, 그건 딱 각인을 시킨 거는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히트텍을 사러 가거나 또는 후리스를 사러 가서 그것만 사지 않거든요. 또 그쵸. 돌아보다 보면은 또 쓸데없는 것들 좀 몇 개. 그 양말도 더 주워야 돼. 뭐 이러고 뭐. 아니 제가 요즘 몇 개 사서 좋았던 거는 속옷. 저는 속옷은 사실은 보통 속옷 브랜드에 샀는데 뭐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급해서 유니클로도 속옷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속옷을 샀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또 이제 뭐 한 번에 몇 개를 사니까 3-4개를 사니까. 그래서 놀란 거는 그렇게 5-6개를 가지고 계산대에 갔는데 무인 계산된 거예요. 뭐 상자같이 보이는 거에 툭 넣었더니 두두두두둑 하면서 화면에 내가 몇 개를 샀는지 가격이 착 뜨고 카드 결제만 하면 돼서 야 이거 너무 편한데? 이게 정말 맞나? 그랬더니 딱 맞게 가격을 계산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적용돼서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무인 계산을 하는 게 야 이런 정도의 매장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인까지는 못 봤는데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맞아요. 스캔을 해갖고 띡띡띡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캔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훔쳐가지 말라고 도난방지용으로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이렇게 딱딱 떼어주는 거야 직원분들이. 그래서 스캔을 안 하고 어떻게 되게 유심하게 이러고 봤다. 멍 때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계산대 멍 때리기 이러고서 너무 신기하면서 이러고 봤었거든. 근데 무인으로 심지어 그렇게 하는 곳들도 그래서 있다. 셀프 계산을 하죠. 또 요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지금 현재 럭셔리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다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앤더슨하고 콜라보를 했죠. J.W. 앤더슨이랑 콜라보 한 거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오래됐어요? 네. 2017년에 시작한 걸로 이제 그렇구나. 알고 있고요. 옛날엔 질 샌더랑 했었는데. 맞아요. 질 샌더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콜라보죠. J 플러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거의 초기 단계라서 질 샌더의 요구사항이 어마어마해서 힘들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남아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훨씬 더 이제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랑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J.W. 앤더슨이랑은 굉장히 장기적 관계를 맺고 있죠. 셔츠 같은 거 뭐 이런 셔츠도 것들도 있고 나오고. 스웨터도 있고 아우터도 내놓고 또 이제 제가 살까 말까 열심히 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사진 않았지만. 아 그래요? 질 샌더랑 협업했을 때 J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약간 질 샌더 비슷한 네. 그런 굉장히 좀 나서지 않는 조용한 맞아요. 그런 이제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적용해갖고 저도 한 2-5벌 정도 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이 샀고 패딩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패딩. 뭐 그리고 작년에 아냐 힌드미치 같은 것들도 눈동자 달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였고 사실 베이직한 아이템을 내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고 패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콜라보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다시 뭐 책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한 4권 정도를 직접 썼고 뭐 유니클로 자체에 대한 책도 있고 1승 9패 뭐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 그러니까 다 이제 성공을 해놓고 성공에 대해 경계를 하는 이거 너무 좋은 약간 럭셔리한 컨셉이다.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유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1승 9패 막 이런 그러니까 아무 성공 못했는데 1승 9패 하면은 이제 루저가 되는 거고 성공을 했는데 1승 9패 하면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1승만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저번에 우리가 햄버거 얘기할 때 제이크롭 사업을 한다는 건 이제 그거가 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 한국판에도 그렇고 그래서 서문에 야나이 다다시와 손정희가 대담하는 게 실려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부문이 있는데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중요한 게 매뉴얼화잖아요. 프로세스화. 사실 아까 뭐 그런 결제 시스템도 말하고 했지만 모든 것이 굉장히 매뉴얼이 잘 돼 있고 프로세스를 잘 갖추어가지 않으면 힘든 시도들이거든요. 아까 뭐 협력 공장의 관계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라. 그렇지만 또 동시에 강조하는 건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승 9패와 비슷한 거야. 그런데 회사 다니다 보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뉴얼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지만 회사의 하루하루는 다 매뉴얼로 커버는 되지 않거든. 거기서 뭔가 이제 빈틈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내 창의성으로 메꿔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구멍이 크다면 또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그런 이제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미국의 군대 방식이랑 비슷하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일단 미국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매뉴얼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임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앙에서는 다 할 수는 없거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뭐가 가장 긴급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관이 재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매뉴얼은 이때 현장 지휘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거기서 플렉스블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대 운영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AI가 아무리 성하는 사회에도 정말 계속 훌륭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훌륭한 인간이 돼야 돼. 매뉴얼을 뛰어넘는 훌륭한 인간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은하님이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야성미가 있는 책을 좋아해요. 아니, 그냥 경영. 경영서 좋아하죠. 경영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은하님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요새 또 잘 나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유니클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히트텍 사러 갈 거예요 또? 아니. 사온 거야 저거? 이미 이번 올겨울 쇼핑은 거의 끝냈어요. 후리스도 한 벌 샀고 후리스 산 거 보여드릴까요? 너 보라색 좋아했니? 아니 이 죽은 분홍색을 좋아해. 팥죽색이라고도 얘기하지. 팥죽색이라고 하죠. 죽은 분홍색. 죽은 분홍색이라니. 오랜만에 후리스 하나 샀는데 사실 후리스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약간 알록달록하고 좀 더 얇은 후리스가 좋았는데 뭔지 알아.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하지만 감촉 자체는 좋아서 더 이상은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 다들 월동 준비 잘 하셨길 바라고요. 네, 롱테이크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